364. 회장단 입후보 및 그 이후의 활동. 미국 상원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공직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은 1999년에 처음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외교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코로나19 파시즘과 미국 제도의 붕괴를 목격했을 때 저는 위험이 너무 커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저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박해를 감안할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기성 정당을 통해 미국 정치에 입문할 기회는 없었지만 후보로서 충분한 관심을 받고 다른 후보들이 하지 못하는 정직한 연설과 솔직한 제안을 한다면 기밀로 분류되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전 세계에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65. 또한 권력자들이 제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막는데 지나치게 개입하면 선의와 헌신만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작전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에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저는 선거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고 낭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유일한 진지한 대통령 후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2017년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한 그래서 페이스북 회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머러스한 글에서 저는 페이스북을 기업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운영해야 하며 페이스북은 기업 CEO의 소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월 초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약집과 함께 대통령 출마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한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 워싱턴 DC에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 그 초안을 보냈습니다. 이후 첫 번째 연설문을 다듬어 미디엄, 2020년 2월 23일에 출마 선언문을 한국에서도 한 차례 게재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저는 마침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되는 강연을 몇 차례 할 수 있었습니다. 나영철 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제가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문일석. 366. 의원은 인기 사이트인 브레이크뉴스에 기사와 동영상을 연재해 대선 공약을 한국어와 영어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주선해줬습니다. 박대석 기자도 저와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취재는 제가 기다려온 중요한 돌파구였고 몇 달 동안 실질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2020년 4월 7일에 한국어와 영어로 게시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한국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연설을 쓰고 전달하는 것이 5개월 동안 저의 주된 표현 방식이 되었고 그 후 2년 동안은 기사나 책을 쓰는 것과는 달리 연설을 정성껏 만들어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의 주된 활동이 되었습니다. 각 연설의 초안을 수없이 작성한 다음 문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혼자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저는 연설할 때마다 동영상을 녹화하고 때로는 반복해서 편집한 다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등록된 연설 동영상 조회수는 50에서 60회에 불과했지만 이 동영상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연설이 세련되고 영감을 주며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려는 미국의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프레드릭 더글러스, 에이브러햄 링컨, 로버트 케네디, 마틴 루터 킹처럼 연설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적 제약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367.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비전과 수사학, 실제 정책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불가능했고 미국 내 어떤 단체에도 연설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검색하면 제 연설문이 대부분 검색되었고 제가 쓴 글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메모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1분의 9 사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며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웃라이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이 더 깊은 제도적 붕괴 상태로 빠져든다면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외교관 체스 프리먼이 운영하는 토론 프로그램인 살롱에 제 출마 선언문을 올렸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워싱턴 DC의 많은 정부 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이 이 글을 읽었습니다. 나영철은 2020년 4월 이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싶어하는 한국 내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5월까지 상당한 지지자 그룹이 생겼지만 7월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368. 제 팀이 될 8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판돈이 너무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쳤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인 이춘영 씨는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줬고 제가 조금이나마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다른 뉴스 매체에서 저를 언급하는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합뉴스의 짧은 기사가 가장 많이 읽혔습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했고 그 내용은 여러 블로그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선거운동의 정점은 6월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공식 출마 선언이었는데 이 행사에는 미국인 몇 명을 포함해 상당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출마 선언을 위해 그 자리를 예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노력이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연설에 앞서 이부영 전 국회의장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설득력 있고 의지가 담긴 연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긴 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연설 후에는 전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저명한 패널들과 함께 정책 관련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369. 행사를 위해 만든 포스터가 제 뒤쪽 벽에 걸려 있었어요. 미국을 다시 녹색으로, 미국을 처음으로 위대하게, 진실을 추구하고 자유를 수호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바탕으로 8월에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왜 우리에게 진정으로 독립적인 대통령 후보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9월에 온라인 출판사를 통해 PDF 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이 책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약 150부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수백 권의 책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주한 멕시코 대사의 도움으로 이 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멕시코에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제 캠페인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나중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번역본을 주문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저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주요 신문사와 인터뷰한 것은 베트남에서 한 번뿐이었어요. 2020년 11월에 영어판을 출간할 자금이 충분해졌을 때 저는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 중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80부를 보냈습니다. 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370. 이전에 저의 연구를 도왔던 프랑스의 대학원생 리아드는 제 연설 중 하나를 시작으로 모든 연설을 완벽한 프랑스어로 번역해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제 캠페인 www.immanuelperez.com을 위한 정교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사이트에 추가할 내용을 디자인하고 제 연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사람까지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된 이 캠페인이 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적은 돈을 들여 독일어, 터키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루메니어어, 폴란드어,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로 책을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38개 언어로 번역된 특정 국가의 관심사를 다룬 책의 서문을 맞춤 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와도 다른 캠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연설을 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수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던 저는 2021년 7월부터 한국 국내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백신, 5G,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시위를 보게 되었고 바로 그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단체를 본 적이 없었고 한국인이 그런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팬데믹 조사위원회로 알려진 이 그룹에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71. 그중 한 명인 진실의 뮤지션 제노 씨는 저와 코로나19 작전에 대해 인터뷰했고 저는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있는 지정학적 요인에 대해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신 씨는 세심하게 영상을 편집했고 이 영상은 곧바로 유튜브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 영상은 곧 삭제되었다가 다시 게시되었다가 다시 삭제되었습니다. 동영상의 일부분과 대본은 수많은 블로그에 게시되어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분석을 내놓는 한국 내 목소리는 전무했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후 며칠 동안 정치 공작원들이 저를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우익으로 공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게시물에 대해 알려졌지만 곧 사라졌고 저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급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저의 비판이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로부터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대구에서 열린 박근혜 지지자 모임에 초대받아 백신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저에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월에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나는 좋은 인형극을 사랑한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직후에 트럼프나 바이든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저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72. 그 연설에 이어 2021년 1월 20일 취임식 연설에서 저는 국제금융과 슈퍼리치들의 워싱턴 DC 점령을 비난하고 바이든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글은 처음에는 무시되었지만 나중에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청중을 찾았습니다. 2021년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를 변호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대한뉴스의 선두주자로 명성이 높은 용감하고 치열한 비판적 블로그인 글로벌 리서치에 많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1년 동안 이 블로그는 제 대선 캠페인 사이트와 더불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체제에 반대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영어로 쓴 글과 함께 새로운 청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캠페인에서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제 메시지의 중심이 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워싱턴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와 공무원들은 제 이메일이나 전화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진상조사위원회 지인을 통해 우병우라는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약 6개월 동안 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는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치적 천재는 아니었고 분명한 한계가 있었지만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넘어 373. 한국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도록 돕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서 정당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고 작년 10월에는 혁명당 로고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구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도움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위임장 반대를 위한 진짜 정당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력한 연설문과 선언문을 제작하고 매력적인 웹사이트를 디자인했습니다. 혁명지라는 단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해 당명을 더 나은 당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이 멋진 아이디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당 등록을 위한 첫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00명의 지지자만 등록하면 되지만 60명 정도만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표적이 되어 우리의 존재가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자를 기쁘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우전 수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국 선거운동과 영어 연설문 작성으로 돌아갔습니다. 374.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한국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반대 토요 시위에 참석하긴 했지만 2021년 6월 말까지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성년으로 2018년 한국에서 칸공산당을 창당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큰 정치적 위기는 아니었지만 여러 우파 정치 전문가들이 그를 공격하는데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표면적인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행동, 실제 제도 구축, 혁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에 개방적이었고 우리는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혁명당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였지만 이미 혁명당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다른 우익단체와 구별하기 위해 앞에 국제를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몇 주 만에 우리는 수많은 동영상과 연설문, 정책 발표문을 제작했고 상당한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등록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핵심은 우리 둘이었고 나중에 박경호 씨가 합류해 한국의 대규모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375. 2021년 5월 25일 제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미국 임시정부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미국에서의 저의 선거운동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구상은 워싱턴 DC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련의 연설을 통해 나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월까지 USPROVGOV 아시아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이 사이트에서 전 세계를 위한 수많은 정책 결정을 게시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는 임시정부에 대한 저의 제안을 발표하고 그 연설문들의 출처로 USPROVGOV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운동보다 임시정부 법안 집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전체주의의 안개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면서 임시정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고 저를 지지해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연설문을 쓰기보다는 미국 프로그 정부를 위한 연설문을 써서 그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고 글로벌 리서치에 의해 채택된 연설문은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임시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USPROVGOV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광범위한 지지가 없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376. 제 활동의 경우 직접적인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억압적이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공개적으로 백신 체제를 수용했습니다. 저는 시골로 사라져 몇 년 동안 농부들이 나눠주는 식량으로만 생활하며 살아남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점점 더 생생해졌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 전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 5월부터 아내와 함께 비교적 성공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도저히 좁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 7월에 아무런 예고 없이 연구소에서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입원이 없었고 이 일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번역 일을 할 수 있는 2가지 기회를 제안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기치 않게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시골로 떠나 마스크와 백신 없이도 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친분이 있는 농부들로부터 기본적인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377. 그녀는 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제가 8월에 시골로 떠나면 분당, 서울 남쪽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언니는 저와 제 결정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어서 2022년 1월까지 저와 편지를 쓰거나 대화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이미 최성년 대표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했고 우리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송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제가 시골로 내려가 독립기지를 세우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친구가 낡은 미니밴을 선뜻 팔아줘서 짐을 가득 싣고 8월 2일 전주로 출발했다. 옷은 대부분 잃어버렸고 남은 책 몇 권은 일산에 있는 이항행 친구의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이동할 수 있었다. 다음 행선지를 고민하던 중 단의 친구가 전주에서 몇 주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구해줬습니다. 경상남도 의령으로 초대를 받아 친구가 잘 아는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골의 오래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매력적이었고 주민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가 살 집을 청소하며 보냈습니다. 이곳은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교학자의 집이었고 과거 이 지역에 탄탄한 학문적 전통이 있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78. 하지만 새집 청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지역 경찰이 노인의 아들과 함께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에 살려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이 우리에게 와서 부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실 밖에서 씻어야 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대해주던 이웃이 찾아와 지난 이틀 동안 청소한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쇼 전체가 엄청난 체면 손상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시골로 이사를 고려하던 저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체코 출신의 매력적인 남자 티보르와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코로나19 사기에 연루되기를 거부하는 불타는 독립정신의 소유자인 티보르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자신과 함께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는데 이는 제가 직접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379. 티보르는 최성년과 잘 어울렸고 우리 국제혁명당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의 많은 정책을 지지해줬으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통일교 철학을 강의해 주었습니다. 박경호도 여러 차례 내려와 우리 당에 합류하면서 중앙 인사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티보르의 집은 작았지만 우리는 거의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며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과 전 세계의 대응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살 곳을 찾았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에 갑자기 구시가지의 한 주택에서 작은 방을 발견했는데 집주인이 흔쾌히 임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지역교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었고 저희를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소 지저분하지만 저렴한 집을 청소하는데 며칠을 보냈습니다. 2층은 최성년 씨가, 1층은 제가 맡았습니다. 조금 더 넓은 1층에서 정책과 활동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국제혁명당과 미국 임시정부 웹사이트는 2021년 9월 이후 제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친구들을 잃었지만 새로운 지지자들을 얻었고 그중 상당수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만나고 저의 매우 비판적인 글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고 제게 상당한 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80. 정부 정책에 대해 한국어로 공식적인 항의를 하고 집회를 열고 백신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으며 여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페이지 분량의 IRP 소개서를 나눠주었습니다. 규모가 작아 활동에 한계가 있었지만 공짜로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2년 1월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고 심지어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백신 의무 접종 제도가 불안할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서울과 여수에서도 백신 여권이 일부 시행되고 있었으며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중요한 세미나에 여러 차례 초대받았고 10년 만에 미국 대사관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났으며 한국과 해외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2021년 10월에 제 글의 게재를 중단했던 글로벌 리서치는 2021년 1월에 갑자기 제 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월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관련 연설에 대한 저의 연설은 특히 우크라이나어 자막을 넣고 자결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청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국, 독일이나 러시아의 입장 중 어느 쪽도 믿지 않는 저의 입장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의 위험이 커지고 파시즘이 확산되면서 57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번에는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투쟁은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381.
이 소설의 마지막 20페이지는 사건이 서술된 직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잘못된 단서나 잘못된 정보를 편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독자들을 위해 소설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